의사들의 책상에는 영양학에 관련된 책과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대에서는 영양학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저자 켄베리가 쓰고 코리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최신 의학으로 밝혀진 건강상식의 치명적 오류에 대한 폭로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의학계가 맹신해온 오류투성이인 원칙과 명백한 거짓말을 파헤치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증된 자료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의료 정보는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그다지 많이 판매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 베스트셀러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 의료 정보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아니다, 저지방 신화의 문제점, 적색육은 발암물질이 아니다와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세이버스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그동안 많이 소개드렸습니다. 방송 말미에 관련 방송들의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분히 선정적입니다.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소개, 켄베리, 의학 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가정의학과 소속 전문의다. 의사들이 그동안 환자에게 조언하던 각종 식이요법이나 약에 관한 조언 중에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충격적인 가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수많은 최신 논문과 연구 사례를 근거로 설명한다. 지금의 의학계는 정의보다 정치가 우선하고 의사들은 거대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연구 결과나 광고를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의학의 암흑기라고 그는 주장한다. 오늘은 2장, 최신 의학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현대의학의 선과 악, 양쪽 모두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이 문제의 중심에 서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하지만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의사라는 자격을 갖추고 평생도록 환자를 진료해온 이 작은 변두리 마을이 테네시주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은 지역 중 하나로 언급되었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젊고 날씬했으며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아무 음식이나 대충 먹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활동량은 줄어들기만 했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몇 년쯤 지났을 무렵 내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혈당 수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변화는 괜찮다며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발끈을 묶을 때도 점점 숨쉬기 힘든 변화가 느껴졌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모범적인 의사로서 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 자부하며 살아왔다. 정작 나는 비만인 주제에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과 건강에 대해 조언해온 상황을 깨달은 후부터 몇 년에 걸쳐 이런 현실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미 밝혀졌다는 의학적 사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지 않으려는 타고난 기질과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능력을
매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내게는 누군가는 저주라고 할지 모를 타고난 능력이 있다.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의 말이라도 의구심을 품고 물음표를 던지는 능력이다. 때로는 이런 능력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좀 더 나은 의사가 되게끔 그 길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다. 우리 몸은 각자 자신이 먹은 음식의 결과물이므로 영양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모든 자료와 책, 메모를 담은 상자를 뒤져 영양과 관련하여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씩 들추며 되짚어 보았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이 중요한 만큼 의사들의 책상에는 영양에 관한 각종 책과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다. 그런데 웬걸 학교에서 배웠던 영양 관련 자료는 고작 반 학기 분량의 필기가 담긴 공책과 얇은 책 한 권이 전부였다.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분량. 의대에서 함께 공부하던 175명이 4년간 배운 영양학 관련 내용이 고작 그뿐이라는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영양 관련 과목은 대개 생화학 교수님 한 분이 지도해 주시고는 했다. 어느 날 그 교수님은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혈당 조절을 위해 날마다 여러 그릇의 통밀 파스타를 챙겨 먹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아직 배우는 학생에 불과하던 나로서는 당뇨병과 파스타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도 몰랐다.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공부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우리 의학도들은 그저 통밀 파스타를 왕창 먹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배움을 얻었을 뿐이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나의 뱃살을 볼 때마다 나는 통밀 파스타를 과식하는 것은 절대로 환자들이나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게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영양 관련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점점 분명해졌다. 그렇게 나는 의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영양에 관해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우선 영양학 과목의 교과서와 논문을 찾아 읽는 것이 적절한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내 깨달았다. 여러 공식적인 자료와 논문의 대부분은 식품 관련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고 더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다가 애킨스 식이요법, 즉 심장 전문의 로버트 애킨스가 주장한 식이요법으로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알게 되었다. 의대에 다닐 때 우리는 애킨스 식이요법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가급적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영양 관련 논문을 처음 검색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더 자세히 논문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를 꼼꼼히 정독할수록 각 연구의 결과와 논문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논문은 검증된 객관적 사실만 기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나로서는 머리를 한 방 맞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다. 늘 바쁘게 일하는 의사들은 연구 논문 전체를 꼼꼼히 살피는 대신 종종 결론 부분만 발췌해 읽고 넘어가 버린다. 그러고는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다. 논문의 결론에는 연구의 간단한 요약,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 그리고 몇백 글자 이내로 정리한 향후 연구의 과제 등이 거짓 없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안다.
연구자들이 논문의 결론을 편향시킨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심지어 거대 제약사와 식품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종종 그들의 구미에 맞게 연구의 결론이 조작되기도 한다. 결국 나는 애킨스 식이요법이 그동안 내가 배우고 들은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직접 내 식단을 조절해 보았다. 맙소사, 내 체중은 2달 만에 9kg가량 줄었고 신장 기능도 예전과 비교해 훨씬 나아졌다. 워낙 채소와 베리 종류를 좋아하기에 애킨스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그런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고 끼니마다 기름진 스테이크와 버터를 먹으며 지겹기도 했다. 솔직히 정말로 그랬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크 시슨이 쓴 책 원시적 청사진을 발견했다. 그 책은 마치 내게 말을 걸듯 마음에 훅 들어왔고 그 덕분에 나는 영양과 건강과 의학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다. 그 책에 소개된 팔레오 식이요법은 수천 년 전 원시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의 식생활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자는 내용이다. 팔레오 식이요법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식이의 기준이라는 주장에 내가 설득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DNA는 수천 년간 이 지구상에서의 삶에 적응해왔다. 우리 유전자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먹거나 또는 먹지 않는 특정 식품에 맞추어 적응하고 살아남았다. 우리의 먼 조상은 출생의 순간에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이후 각종 감염성 질환과 포식자의 위협 등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기만 하면 대체로 노년에 이르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곡물, 설탕과 녹말 등이 우리 식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류는 점차 뚱뚱해졌다. 그리고 만성적인 비감염성 질환이 원인이 되는 각종 질병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크 시슨이 쓴 책의 내용을 열심히 외우고 가능한 한 그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추가로 9kg을 더 감량했고 날마다 더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했다. 운동의 필요성이 더는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밖으로 나가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때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소소한 갈등이 생겨도 예전에 뚱뚱할 때만큼 우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식생활을 바꾸었을 뿐인데 외모뿐만 아니라 기분과 태도까지 달라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최근 들어 나는 간헐적 단식,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공부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때 나는 내 환자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함께 시도한다. 망치를 쥔 사람의 눈에는 주위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의사도 인간일 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렇기에 힘들고 바른 길보다는 편한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듯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 의사는 대개 남들보다 똑똑한 축에 드는 사람들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반드시 옳거나 잘못의 여지가 없다고 맹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부터는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혹하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중요한 인간 본성의 원칙은 의사와 기능공, 그 밖에도 우리가 만나고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를 포함한 여러 심리학자는 인간의 이런 특성을 도구를 다루는 인간의 심리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매슬로우는 어린아이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그 망치로 두드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명제가 의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망치와 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도구가 단순히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우리 각자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셈이다. 망치와 못을 손에 쥔 목수는 여기저기 못을 박을 생각만 하며 두리번거리고 톱을 들고 있다면 이번에는 무엇이든 자를 생각만 하기 마련이다. 과거 구석기 시대에 제한된 도구만 갖고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인간 본연의 특성은 인류의 생존 비결이 되었다. 막대기 또는 돌멩이 하나를 도구로 활용하며 살아가던 그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 도구를 사용해 나무에 달린 과일을 채집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살아간다. 개 중에는 쓸만한 도구도 있고 일부 좋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럼에도 조상들의 생존 전략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뇌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다. 물론 우리가 엉터리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여러 도구 중에서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 본연의 사고방식은 의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당뇨와 비만으로 고민하는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내과 혹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아마도 그에게 칼로리를 제한하고 지방 섭취량을 줄이며 통곡물 섭취량을 늘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매일 복용할 알약을 두세 가지 처방할 수도 있다. 이 의사에게 사용하기 쉬운 도구란 의과대학에서 배운 영양 관련 지식과 늘 들여다보는 처방전 화면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환자는 의사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한계 안에서 치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 같은 환자를 외과 의사가 진료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위절제술을 시행해야 당뇨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외과 의사의 대표적인 도구는 수술이기 때문이다. 갑상선 질환과 당뇨병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같은 환자를 진료한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나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진실인 줄 알고 발표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거짓임을 알게 되더라도 절대로 사과문을 배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거짓말을 재생산하는 것을 멈출 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간다. 그런 일 따위는 대수로운 것이 못 된다. 그들은 실수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으니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다. 동네 병원의 의사들, 환자의 배우자와 부모들, 가까운 이웃은 여전히 이런 말을 반복하며 환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켄 베리의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의 2장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의 제목은 다분히 자극적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잘못된 지식을 처방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의학 다큐멘터리를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즐겨보았던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공중파와 종편방송의 건강 다큐도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려는 노력과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큐의 내용은 오로지 운동과 약물, 수술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해결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책임은 하루빨리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폭발이 온전히 환자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러한 의견에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